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국정자원 실시간 백업 없었다. 국정자원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합니다만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제. 일단 지금까지 복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복구 상황 지금 12%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예. 우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정부24, 우체국 서비스 등 비롯해서 이제 81개 업무 시스템이 복구가 됐어요. 어제 오전에 왜 정부24, 뭐 나라장터, 주민등록 시스템 복구 안 됐다고 했었는데 이 중요 서비스들은 복구가 됐고요. 앞서 우체국 금융도 복구됐었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쓰는 1등급으로 분류된 서비스들은 현재 55% 정도 복구가 됐습니다. 지금 정부는 화재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그 5층에 있었던 96개의 정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민간 협력형 클라우드인 대구센터로 이전을 해서 가동할 예정인데 네. 지금 현재 예상되는 시간이 4주 정도입니다. 4주. 네, 4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안에 포함된 서비스가 이제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최신 법령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다음에 그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이라 해서 화장장 예약 같은 거 할 수 있는 네네네.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복구가 좀 한참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복구 상황은 한 12% 정도.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좀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몇 년 전부터 경고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 답을 보여주는데 2023년에 왜 행정 전산망 마비가 있어서 그때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뤄집니다. 네. 감사원에서는 이미 이제 전산 장비들이 이제 노후화돼서 그 장애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의 92%가 지금 재해복구 체계가 갖춰지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장애 사태 재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전자신문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제 보도한 거는 음흠. 국정자원 그 대전본원 647개 시스템 중에 그러니까 100% 재해복구, 100% DR 체계를 갖춘 거는 단 25개, 전체 3.8%의 아주 극소한 비율만 차지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만약에 하나 서버가 불타면은 네. 예비 서버에 똑같은 서비스를 곧바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서버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화 시스템 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가 전원 끊기면은 다른 하나가 바로 스탠바이하고 있다 가동되는 거. 네.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제목으로 얘기한 백업 같은 경우는 우리 핸드폰에 뭐 사진 찍으면 바로 이제 클라우드에 지금 네. 올라가잖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정부 시스템은 실시간 저장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저장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금 두 가지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백업. 당연히 이 귀한 자료를 날아가면 안 되니까 백업이 돼 있어야 하는데 실시간 백업이었냐? 아니면 1시간 차 둔 백업이었냐? 며칠 차 둔 백업이었냐? 어제 그 부분 되게 중요했는데 이 자리에 출연하신 백승주 교수는 지금 이 허술하게 돌아간 걸로 봐서는 실시간 백업 아닐 것 같아요. 그러고 가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실시간 백업 아니었고요.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백업을 했다고요? 네, 한 달에 한 번 백업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이 상황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한 달치 데이터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화재 사고 나기 전날 백업을 한 달에 한 번 백업하는 날이었으면 살아 있는 거지만 꽤 많이 네. 정말 운이 나빠서 백업한 지 한 달이 거의 다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 사이는 지금 다 날아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와.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됐나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제 이제 좀 화재 원인으로 저희가 어제 아침에도 좀 살짝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 무자격 업체가 좀 전문성이 떨어진 직원이 네. 그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분리해서 지하로 옮기는 작업 중에 화재가 난 건데 그 배터리 분리하는 작업을 한 그 사람이 정말 전문 인력 맞느냐 네. 이거 이 미스테리였잖아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이 배터리 분리 작업자는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자다 설명을 했고요. 그럼 알바가 했다 이거는 근거 없는 소문이었던 네, 겁니까? 어제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일단 예, 여기는 예.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행안부는 네. 전원을 차단한 후에 그러니까 40분 뒤에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럼 여기 설명대로면은 전원 끄고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은 배터리 전원 차단이 거의 3시간 늦춰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윤건영 의원이 그 소방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한 건데 최초 화재 신고가 오후 8시 20분에 있었는데 실제 배터리 전원이 꺼진 시각은 오후 11시 2분. 그러니까 화재 신고 기준으로 했을 때도 네. 2시간 42분이 지난 후에 배터리 전원을 껐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제 미스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이 난 게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해서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저 태블릿 PC 배터리 같은 그 배터리인 건데 그러니까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인 건데 충전기에다 코드를 꽂아 놓은 채 분리 작업한 거 자동 드릴로 전동 드릴로 작업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코드 뽑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윤건영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드를 한참 뒤에 뽑은 걸로 나온다 그 불이 말이에요. 난 뒤에도 한 2시간 40분 지나서 배터리를 껐다는 겁니다. 근데 행안부 기록에는. 입장은 아니다. 네. 먼저 뽑았다 이거. 좀 네, 엇갈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찰이 당시 이제 5층 CCTV를 확인하고 네. 국가수 이제 정밀 감식 통해서 그 전원 차단 문제들을 좀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참 박순봉 기자. 네. 어디 주목하셨어요? 좀 미스터리한 지점들이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왜 이중화 구조를 안 했을까 이거 굉장히 좀 맞아요. 의아해요. 그냥 근본적으로. 맞아요. 사실 일반인들도 백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기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음. 이게 안 돼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2년 전에도 큰 사고가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게 의아하고요. 그러니까 백업도 백업이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중화 작업. 즉 이 시스템이 돌아가다가 멈추면 바로 다른 시스템이 구동될 수 있게 하는 그 쌍둥이 시스템. 그게 왜 안 됐느냐. 그거죠? 맞습니다. 예. 이미 뭐 지적이 다 나와 있고 사실 상식적인 얘기니까 예. 그냥 안 돼 있다라는 게 일종의 뭐 일이 안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게 될 텐데 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이 백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SBS 보도를 보니까 네. 아주 주요 시스템 1, 2등급은 하루 만에 이제 보통 백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등급들은 한 달 만에 한 번씩 백업을 한대요. 근데 아. 그 한 달 만에 하는 백업의 날짜가 8월 네. 31일 그러니까 말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일마다 한 번씩 백업을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후반이잖아요. 월 후반이니까 상당 기간의 그 내용들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새로 백업하는 날 직전에 화재가 난 거네요. 거의 그런 셈인 그런 거죠. 셈이죠. 네. 어. 그래서 지금 얼마나 데이터가 유실됐는지 이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2차적으로 또 네. 문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굉장히 미스테리한 게 네. 배터리를 굳이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설명은 1, 2년 정도 더 써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조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2014년에 생산을 한 제품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2015년이니까 11년이 됐고 음. 더 좀 의아한 거는 작년 6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교체하라고 권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허. 근데 어찌된 이유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교체하지 않았는지. 물론 이제 배터리가 꼭 노후화됐다라고 해서 오래됐다라고 해서 불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기간에 있는 배터리를 교체하라고 제조사가 권고까지 했는데 정부가 왜 자체 판단으로 더 길게 썼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의아한 지점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불이 났을 때 전원을 차단을 했냐 안 했느냐 이거는 지금 일종의 공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작업자들은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기본이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지 네. 않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숙련된 사람들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네.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어떤 일종의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찌 됐던 또 문제는 왜 공방이 될 수밖에 없냐면 네. 지금 불이 난 지점을 비추는 CCTV가 정확하게 그 작업하는 장소는 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CCTV가 없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 내부 공간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왜 CCTV가 이 주요 공간에 또 이렇게 사각지대가 넓게 있는지 왜냐하면 그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는 게 아주 구석으로 가서 했을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비추지 않고 있었다. 이런 점도 좀 의아합니다. 참, 예. 그나저나 이게 좀 빨리 복구가 돼야 될 텐데 4주나 걸려서 그것도 걱정이고요. 아무튼 어제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기해 주신 그 미스테리들 있잖아요. 오늘 2부에 서강대학교 화학과의 이덕환 교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뭔지에 오늘 좀 집중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데서 쓰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조심해서 쓸 수 있는 건지 등등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죠. 김현지 보직 이동 대변인 2인 제재. 어제 갑자기 대통령실에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 실장으로 가고 네. 김남준 부속 실장이
대변인으로 가고 네. 이거 갑작스러웠던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좀 예고는 돼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제 발표를 한 건데 일단 김현지 총무비서관 말씀하신 대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부속실장이 뭐 하는 자리냐. 대통령 일정 관리, 수행, 사적 생활 지원까지 정말 말 그대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이제 보좌를 하는 겁니다. 네. 비서 자리인데요. 이번 인선이 주목받는 거는 김 이제 부속실장이죠. 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가 이제 정치권 쟁점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총무비서관은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왔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1부속실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일정 등의 이유로 출석한 전례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인사를 낸 거 이거 김현지 지키기 아니냐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가 존엄이냐, 뭐 그림자 대통령 그렇게까지 꽁꽁 숨기는 이유가 뭐냐 이런 비판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김 부속실장 입장은 피하지 않겠다. 근데 보직 관계 없이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한다. 이런 입장을 전하긴 했는데 지금 여대 야소 국면이니까 실제 출석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지 이제 신임 부속실장은 피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건데 거기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그렇죠. 근데 이 채택은 누가 하는 거?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굳이 불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은 이게 부속실장을 전례도 없는데 부를까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숫자도 많고 지금 그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불러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좀 눈길을 끈 게 그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이동해서 기존의 강유정 대변인이랑 같이 공동 대변인 체제로 갖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누가 위고 아래고가 아니라 그냥 투톱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대통령실 설명은 대변인 늘려서 이제 대국민 소통을 늘리겠다. 뭐 메시지 양과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 이런 건데 최근에 좀 대변인 메시지로 인한 오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줄이겠다 이런 걸로 읽히고요. 실제 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 같이 해왔고 대변인 그때도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김남준 대변인의 말은 그냥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연설문이라든지 지금까지 어떤 그런 것들 발언들도 다 김남준 대변인 손에서 나온 거예요? 연설문은 이제 또 다른 담당자가 그러니까 뭐 있는데 대통령 된 후 말고 그 네, 전에. 그 전에도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변인 성남시절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소통에 있어서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표면적으로 소통 강화를 내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측근을 앉혀서 이 대통령실 메시지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걸로 좀 읽히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관 그러니까 김남국 전 의원이 네네. 맡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홍보소통수석 하나 있었는데 이제 비서실장 직속으로 뒀어요. 비서실장 직속으로 이제 국정기획자문단도 둔다고 해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힘이 더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이제 정무기획비서관이 새로 신설돼서 이제 정무수석 산하에 뒀거든요. 네. 여기는 최근에 여야 합치가 좀 삐그덕거리고 했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와 정당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아,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의 배경을 뭐라고 저 대통령실에서 설명합니까? 대통령실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소통을 늘리겠다 이런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예. 국면도 있고 그리고 또 추석 민심 앞두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소통 창구를 늘려서 소통을 늘리겠다는 걸 추석 전에 좀 보여주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석 전 어떻게 보면 민심 다잡기, 소통 강화가 목적이다라는 발표였습니다마는 박순봉 기자. 네. 아니 시기가 좀 공교롭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요약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도 안 됐는데 비서관급 인선이 이게 뭐 중폭 정도로 난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어떤 문제점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걸 인지하고 고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보면은 네. 역으로 그 문제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네. 그 대변인 2인 체제는
역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쭉 찾아봤을 때는 아, 없었거든요. 그래요? 예,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서 쭉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 대변인 나왔네. 오늘은 이 대변인 나왔네 하는 게 대변인, 부대변인 제재였던 거예요, 주로? 그렇죠. 그리고 아, 보통 이제 정당에는 대변인들이 많은데 예.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대변인은 1인 체제였고요. 예.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대변인실로 돼 있어요. 대변인실에 대장이 대변인인 겁니다. 그러면 아, 대변인실에 대장이 2명이라는 건 뭐냐면 어제 뭐 인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기업에서 제가 상품 개발 팀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인사가 나서 상품 개발 공동팀장이 한 명이 더 생깁니다.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되면 권한이 나눠지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 팀장이 지금 제대로 모든 역할을 못 해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나눠서 하더라도 위계를 정해서 당신은 대변인, 당신은 부대변인, 당신은 팀장, 당신은 부팀장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공동 대변인, 공동 팀장을 한다는 건 좀 다른 의미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럼 무슨 문제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좀 그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평가는 이미 알려져 있고 뭐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좀 돌출된 정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여당에서 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다가 그런 취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일종의 그 오보였다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과정들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논란이 더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뭐 민주당 의원의 얘기로는 대변인단 내부의 관계도 썩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기자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고 대변인단 내부에도 불화설이 일부 있고 뭐 네. 이건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사퇴 요구할 때 대통령의 메시지가 맞느냐라는 논란도 또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인 체제로 바꿨다. 그러니까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김남준 신임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뭐 여권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선출직 생각도 좀 있대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합의 좀 맞은 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속실장도 다 같이 1급이니까 뭐 급수는 같은데 대변인이 대외 활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네. 이름을 알기에는 좋은 자리입니다. 김남준 이제 신임 대변인 역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뒤에서 일하던 참모였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1979년생이고 성남 지역의 지역 기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인연을 맞습니다. 맺은 기존에 거죠. 제가 지금 성남시였는지 경기도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경기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변인 경기도부터? 역할을 했었고요. 성남 때부터 일은 했는데 대변인을 한 예, 적이 예, 있었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원래 당대표였을 때 정무부실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때는 기자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확인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인물을 보냈다라는 게 하나 주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더 주목되는 게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일부속실장으로 보냈다라는 건데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리대로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보냈다라고 하면 문제점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제가 들은 평가는 네. 일단 긍정 평가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한테 굉장히 충성스럽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예전에 의원회관에 있을 때 보좌관이었잖아요. 의원회관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뭐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들은 긍정 평가입니다. 근데 부정 평가는 뭐가 있냐면 사람을 아우르거나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스타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기존에 그런 리더 역할은 성남 때부터 정진상, 김용 이런 두 인물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 아래서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됐잖아요. 네. 처음으로 모든 걸 떠맡는 자리에까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아하. 쉽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내부 결속의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자금 같은 것들, 내부 얘기들이 밖으로 새나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뭐냐면 어떤 거요? 한겨레 신문 보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하라고 전화한 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네. 대통령실에서는 반박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새어나간다라는 건 뭐냐? 이거는 결국에는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결국 그 만사 현통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세로 알려져 있고 실제 뭐 행정관 인사는 다 주도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안에서 이제 뭐 여권 관계자가 설명을 하는 거는 인사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쟤는 뭐 3급이야? 왜 쟤는 2급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한 명이 이걸 모든 키를 잡고 간다라고 하면은 혹시 그럼 김현지 비서관이랑 가까워서 쟤는 2급이야?
아니면 가까워서 3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불만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불만의 화살이 한 명한테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실세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문제는 네. 그럼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 아니야 뭐 아우르면서, 잘해보자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불만들이 외부로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약간 리더십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적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실세가 됐지만 그만큼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야당이 많이 공격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도 고려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아니 제 질문은 국정감사에 김현지 비서관,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었다면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관례적으로 그걸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 피하려고 하면 뭐 피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그 부분은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냥 해석만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모 여권 관계자가 했던 표현 중에 제가 인상적인 거는 그럼 네. 자리를 옮겨도 달라지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슨 실세는 실세다 이렇게 아. 평가라는 게 이미 총무비서관이 인사를 다 해놨어요. 그 인사가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대통령과의 관계가 힘의 척도거든요. 대통령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그리고 부속실장이나 총무비서관은 다 중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가 더 센지는 알 수 없고 그냥 누가 더 가까운 사람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나오시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도 중요한 일정 있잖아요. 대법원장 청문회. 이 얘기는 짚고 가야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네, 대법원장 청문회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하겠다고 했었고 네. 중요 증인들 뭐 지기현 부장판사,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들 모두 불출석 통보를 해서 오늘 청문회 이제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에 비판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상황은 청문회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10월에 13일에 대법원 이제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추석이 지나고 지금 이제 화제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네. 그 화제 진압에 집중해야 되니까 네. 추석 이후에 이제 사법개혁안을 제출하겠다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잠시 후에 박상혁 의원한테 이 문제도 제가 더 질문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